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자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법률 전문을 받았습니다. 이제 막 꿈에 그리던 가게를 열 예정이시거나 뭐 이미 운영 중인 분들한테는 정말 성경처럼 중요한 문서죠. 그렇죠. 근데 솔직히 법전이라는 게 딱 열어보면 그 빼곡한 글씨에 머리부터 아파오잖아요. 맞아요. 용어 하나하나가 너무 낯설고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인가 싶기도 하고요. 근데 사실 이 법전 안에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또 실용적인 무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아, 무기요. 네. 단순한 규제 목록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영업 기반, 재산을 지켜주려고 만든 일종의 보호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 제1조, 그러니까 이 법의 목적에도 국민 경제 생활의 안정 보장이라고 탁 명시가 되어 있을 정도니까요. 보호막이자 무기다. 와, 좋은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미션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 딱딱한 법률 문서를 청취자님 상황에 맞춰서 한번 제대로 분해하고 또 재조립해 보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당신이 마음에 속 드는 가게를 찾아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부터 10년 뒤에 성공적으로 가게를 넘기는 그날까지 단계별로 어떤 무기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오늘 그 사용 설명서를 완벽하게 마스터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이 법이 모든 상가에다 적용되는 건가요? 주변에서 들어보면 누구는 보호를 받는다, 누구는 뭐 보증금이 너무 높아서 해당이 안 된다. 말이 많더라고요. 아, 특히 서울에서 좀 괜찮다 싶은 상권은 보증금 기준을 훌쩍 넘는 곳이 수두룩할 텐데. 그럼 그분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건가요? 그건 좀 불합리하게 들리는데요.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바로 그 지점에서 첫 번째 오해를 하세요. 아, 오해요? 보증금이라는 기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환산 보증금, 그 공식이 보증금 더하기 월세 곱하기 100이었죠? 네, 바로 그 계산식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1억에 월세가 500만 원이다. 그러면 환산 보증금은 6억 원이 되는 거죠. 이 금액이 지역별로 정해진 기준, 뭐 서울은 9억 원인데 이 기준을 넘어가면 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아, 하지만 여기서 모든이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법의 보호에서 완전히 제외된다는 뜻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의 모든 조항이 적용되는 풀 패키지는 아니더라도 일부 핵심적인 권리는 기본 옵션처럼 보장해준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입법자들이 이 세 가지만은 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모든 상인들의 생존권이라고 본 거예요. 생존권이요? 네. 첫째, 건물이 팔려도 새 주인에게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 둘째,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보장하는 계약갱신 요구권. 10년짜리 그거요.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년간 쌓아온 가계의 가치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이 세 가지는 환산보증금 액수랑 상관없이 모든 상가 임차인에게 적용되는 핵심 중의 핵심 권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증금이 뭐 수십억이라도 내 가게의 존재 자체와 최소 10년간 장사할 권리, 그리고 내 노력의 대가인 권리금을 지킬 법적 근거는 있다는 거네요. 와, 이것만 알아도 마음이 훨씬 든든해지는데요. 그러며 좋습니다. 그럼 이제 막 계약을 마친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보죠. 계약서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내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액션 플랜은 뭘까요? 딱 두 가지 행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내 보증금에 다는 두 개의 자물쇠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바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는 겁니다. 대항력은 아까 잠깐 언급됐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는 건가요? 방법은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가게 열쇠를 받고, 즉 건물을 인도받고 곧장 관할 세무서로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끝입니다. 그게 끝이에요? 네, 그러면 법적으로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항력이 생겨요. 이건 마치 건물에 여기 임자 있음이라는 깃발을 꽂는 것과 같아요. 아하. 나중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든 주인이 바뀌든 새로운 주인에게 나는 이 계약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장사할 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죠. 쫓겨나지 않을 권리. 정말 기본이면서도 가장 중요하네요. 그럼 두 번째 자물쇠인 우선 변제권은 뭔가요? 대항력이랑은 어떻게 다른 거죠? 우선 변제권은 좀 더 직접적으로 돈과 관련된 권리입니다. 만약에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이 닥쳤을 때
내 보증금을 다른 빚쟁이들보다 먼저 돌려받을 수 있는 뭐랄까 순서표 같은 거예요. 일종의 VIP 티켓이군요. 그건 어떻게 얻나요? 이것도 간단합니다. 대항력의 요건, 즉 건물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마친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들고 다시 관할세무소에 갑니다. 그리고 확정일자 찍어주세요 라고 말하면 돼요. 아, 확정일자. 네, 계약서에 날짜가 찍힌 도장 하나를 받는 건데 이 도장 하나가 나중에 수억 원의 순서를 바꿔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약하자마자 사업자 등록하고 확정일자 받는 게 국룰이 된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떡하죠?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주는 거예요. 저는 빨리 가게 빼서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는데 사업체 등록을 옮기는 순간 애써 얻은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이 사라질까 봐 발이 묶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바로 그럴 때를 위한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입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이요? 네, 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법원에 신청해서 건물 등기부 등본에 공식적으로 이 건물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상태임이라고 박제해버리는 겁니다. 등기부에 기록을 남긴다. 그게 어떤 효과를 가져오나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등기부에 기록이 남으면 제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서 사업자 등록을 옮기더라도 기존에 확보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가 돼요. 아, 유지가 되는군요. 네, 내 권리를 그 건물에 꽁꽁 묶어두고 나는 자유롭게 다음 계획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등기부에 그런 기록이 있으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기도 어려워지니까 임대인에게는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그렇군요. 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자유를 얻는 방법이네요. 자, 이제 계약 초기에 급한 불은 껐습니다. 시간은 흘러서 한 1, 2년이 지났어요. 인테리어에 큰 돈을 들였고 단골 손님도 겨우 확보했는데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니까 임대인이 나가라고 하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일 겁니다. 이럴 때 계속 장사하고 싶다고 외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물론입니다. 그게 바로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꽃이라고 불리는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네요. 네,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사장님, 저 계약 연장하고 싶습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아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그 권리를 얼마나 오랫동안 행사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한데요. 평생 할 수 있는 건 아닐 테고요. 최초 계약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속해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0년이요? 네, 이게 원래 5년이었는데 2018년에 10년으로 늘어났죠. 5년은 사실 가게를 안정시키고 투자금을 회수하기에 좀 짧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년이면 한 곳에서 정말 뿌리 내리고 사업을 키워볼 만한 시간이죠. 물론 임대인도 무조건 갱신해줘야 하는 건 아니겠죠. 법조항을 보니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8가지나 되던데요. 네, 맞습니다. 임차인이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에게도 거절할 권리를 준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월세를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연체했을 때입니다. 아, 3개월치. 여기서 중요한 건 3번 연체한 게 아니라 연체한 금액의 총합이 월세 석 달치가 되었을 때라는 점이에요. 아, 총합이요? 네, 예를 들어 월세가 200만 원인데 100만 원씩 6번을 연체해도 총 600만 원, 즉 석 달치가 되니까 갱신 거절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외에도 임대인 동의 없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몰래 빌려주는 무단 전대를 하거나 건물을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셨을 경우 혹은 계약할 때부터 몇 년 뒤에 재건축할 예정이니 그때는 비워주셔야 합니다. 라고 구체적으로 알렸던 경우 등이 포함되네요. 맞습니다. 이런 명백한 잘못이 없다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는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 8가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대인이 내 아들이 여기서 장사할 거다 라거나 더 비싼 월세를 내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좋습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덕분에 한 자리에서 10년간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게 됐다고 치죠. 그 10년 동안 가게에 쌓아 올린 건 인테리어뿐만이 아닐 겁니다. 단골 손님, 가게의 좋은 평판, 나만의 레시피 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들 말이죠. 그렇죠. 그게 바로 자영업자들의 피와 땀이 담긴 권리금인데 이 법은 이것도 지켜주나요?
바로 그 지점에서 계약갱신 요구권과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 조항이 멋지게 연결됩니다. 법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0년간 성실하게 장사해서 가게의 가치를 키운 당신, 이제 그만두고 나갈 때 그 가치를 돈으로 회수할 기회를 보장해주겠다. 기회를 보장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요?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지 6개월 전부터 종료 시점까지 현재 임차인이 데려온 새로운 임차인과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아, 즉, 내가 구해온 다음 사람에게 내가 권리금을 받는 과정을 임대인이 방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한 분은 10년간 분식집을 운영해서 동네 맛집으로 만들었는데 임대인이 막무가내로 내 아들이 여기서 장사할 거니 나가라며 새로운 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했어요. 아, 정말요? 네. 결국 권리금 한 푼 못 받을 뻔했죠. 바로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이 조항이 있는 겁니다. 법에 방해 행위의 유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더군요. 임대인이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특히 현실에서 자주 문제가 되는 게 새로운 임차인에게 갑자기 주변 시세보다 엄청나게 높은 월세를 부르는 경우잖아요. 맞아요. 사실상 계약하지 말라는 신호로 읽히는데요. 만약 임대인이 이런 식으로 방해해서 임차인이 권리금을 못 받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영업의 가치를 지킬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법이라는 게 시대 상황을 반영하면서 계속 진화하지 않습니까? 이 법에도 최근의 아픈 기억을 반영한 조항들이 추가됐더군요. 네,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반영한 조항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폐업으로 인한 해지권입니다. 폐업 해지권이요. 네, 정부의 집합금지나 제한 조치를 3개월 이상 받아서 매출이 급감하고 도저히 버티기 힘들어 폐업하는 경우 임차인이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겁니다. 임차인이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죠. 팬데믹 때 영업은 못하는데 월세만 꼬박꼬박 내다가 빚더미에 앉은 자영업자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최소한의 비상 탈출구를 마련해준 셈이네요. 비슷한 취지에서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체한 월세는 아까 말했던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임시특례 조항도 있었습니다.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고통을 분담하려는 입법적 노력이었죠. 그리고 곧 시행될 아주 따끈따끈한 신설 조항도 있습니다. 2026년 5월부터 시행되는 관리비에 관한 내용인데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기다려온 내용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소위 깜깜이 권리비, 고무줄 관리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항입니다. 네. 앞으로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이번 달 관리비 50만 원이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전기료, 수도료, 청소비 내역을 보여주세요 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은 그 내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생깁니다. 그동안 불투명했던 관행에 투명성에 칼을 대는 의미 있는 변화죠. 자, 오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 사용법을 쭉 훑어봤습니다. 결국 이 모든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이 법은 임차인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적극적으로 사용할 때 비로소 진정한 보호법이 된다는 것 아닐까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계약 직후 세무서에 들르는 잠깐의 수고가 수억 원의 보증금을 지켜주고요. 내가 10년까지는 장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임대인과의 관계에서 훨씬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권리금 보호 규정을 아는 것이 수년간의 피땀을 지켜주는 것이고요. 법은 잠자는 자의 권리까지 보호해주지는 않는다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법전에 쓰여있는 권리를 나의 현실 속 권리로 만드는 건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의미겠죠.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 이런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법의 마지막 부분에는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아, 네. 이건 법이 아무리 촘촘해도 현실에서는 여전히 분쟁이 생긴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다면 법조항을 달달 외우는 것을 넘어 분쟁 자체를 예반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어쩌면 그 답은 계약 단계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에 임대인과 관리비 내역, 수선 의무의 범위,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할 것인지에 대해 명확하고 투명하게 소통하고 그 내용을 계약서에 특약으로 꼼꼼히 남겨두는 것. 그것이야말로 분쟁을 막는 가장 근본적인 예방법이 아닐까요? 지금 당신의 계약서를 다시 한번 들여다볼 시간입니다.